증폭기를 처음에 우리가 고려할 때는 그 증폭기 자체의 그 아이디얼한 경우만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얼한 경우를 고려를 하니까 DC 게인을 먼저 구하죠. 그러니까 다른 그 불필요한 혹은 기생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얼한 증폭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폭기를 실제로 써보면 여러 가지 기생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신호의 주파수 성분의 비례한 성능이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발견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주파수 성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프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전기전자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복잡하게 보기에는 2차 함수의 텀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지난번 시간에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 플러스 AS 플러스 BS의 자승에 해당되는 이런 텀으로 시스템을 해석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현재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영상들이 몇 개를 내가 우리 조교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스템을 쭉 만들고 해석을 하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 욕심이 뭐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좀 더 컨트롤러블한 우리가 사람이 변형할 수 있고 사람이 가공할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한 시스템, 내가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화살을 딱 쏘면 화살은 그냥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은 중간중간에 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가지고 미사일의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화살이라고 하는 놈은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값은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용도에 있어서는 미사일과 같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한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력과 입력 사이를 연결을 시켜서 출력하고 입력 사이를 연결을 시켜서 입력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의 일부를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출력이 내가 예상한 출력인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회로를 맞춰주고 가는 게 피드백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전압을 따져주게 되면 이런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결국 클로즈드 루프에 해당되는 게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피드백 루프가 없을 때 여기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은 바로 A라고 하는 배가 나오죠. Y라고 하는 것은 AX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피드백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X와 Y 사이의 관계가 A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베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베타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 주면 된다 하는 게 피드백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피드백 시스템이 없을 때에 Y라고 하는 놈은 X와 A를 곱한 값이 되지만 이 피드백 루프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 게인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U와 Y의 관계를 계산을 하게 되면 베타분의 1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베타분의 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로 만드느냐면 그냥 간단하게 레지스티브 성분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이 이그샘플이 이게 뭐예요? 오피암프죠? 이게 A가 되고 우리는 오피암프의 오픈 루프 게인이 무한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입력을 갖다가 출력으로 끄집어낼 때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무한대가 되는 법은 없어서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다 레지스터를 여기에다가 레지스터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레지스터를 집어넣어서
이런 레지스티브 회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y가 r1 over r2분의 곱하기 x다. 이렇게 r1과 r2에 의해서 개인이 결정이 되도록 회로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A라고 하는 이런 오피암프, 개인이 무한대에 해당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오피암프가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개인을 크게 만들려고. 개인은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너무 큰 개인을 다르게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만드는 게 피드백 루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 여기도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개인을 갖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밴드위즈를 증가시킬 수 있고, 뭐 I/O 임피던스를 우리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의 제일 큰 장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응? 안정, 스테이블하다. 그다음에 컨트롤러블하다. 그죠?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되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시스템을 우리가 제일 원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피드백의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요? 컨트롤러블, 또 스테이블. 두 개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피드백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지기는커녕 언스테이블해지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건,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해줌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 인풋에다가 입력을 넣고 출력을 꺼내고 네거티브 터미널로 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입력에 대한 출력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 출력의 일부를 이 저항으로 디바이드해서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어주면 여기 다음에 들어가는 입력은 이 입력과 이 입력에 의한 출력의 일부가 두 개가 합해져서 그 합해진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방정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y분의 y over x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값이 되게 크다면, 그러니까 a1의 값이 무한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y over x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는 금방 유도할 수 있겠지? 유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윤현준. 알겠지? 네. 아마 10번 이상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은 개인이 컨트롤러블 하다. R1과 R2로 컨트롤러블 하다. 이거 실험해 봤죠? 이것도?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항 두 개만 가지고 개인을 마음대로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증폭기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개인 디센시타이제이션인데 센시티브하지 않다.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모든 물건을. 이런 물건도 하루에 수만 개씩 공장에서 찍어낼 거라고. 근데 아침에 찍어낸 것하고 오후에 찍어낸 것하고 특성이 막 달라버리면 물건을 팔 때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센시티브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공장에서 질이 약간 변화가 있어도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제품은 비교적 균일한 성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하고 똑같은 대로 이런 전압 이득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 이 베타 피드백 회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회로에서 얘기했잖아요. 요게 피드백 회로거든. 요게 요 피드백 회로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센시티브하다는 이유는
A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어떤 식이었냐면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 집어넣고 여기서 출력을 꺼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임피던스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RO2, RO1, RO1 다시 RO2 다시 해갖고 여기서 이쪽을 들여다보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놈은 GN 곱하기 RO1 곱하기 RO2 뭐 이거하고 패러렐 GM 곱하기 RO1 다시 RO2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저항값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폴. 거기서 폴이 생긴다고. 폴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주파수의 특성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게인을 구하면 주파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막 바뀌어. 게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하단 말이죠. 이 A라고 하는 놈이 센시티브예요. 그래서 그 센시티브한 거를 센시티브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이거는 지금 센시티브하지 않잖아. 저항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단 말이죠. 알겠어요? 뭐 이렇게 전부 다 좋은 모습이지? 이게 발전해가는 흐름을 쭉 보세요. 처음에 증폭기를 만들어야 됐을 때는 증폭을 크게 해주는 게 목표였어. 크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간 게 어디까지 갔어요? 이걸 뭐라 그러지? 캐스코드 커넥션까지 갔어요. 캐스코드 커넥션을 가니까 게인이 커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뭐가 생겨? 폴 때문에 센시티브해지는 거야. 프리퀀시에. 게인은 큰데 센시티브한 디바이스를 만들게 됐어요. 센시티브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나는 아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스테이블, 컨트롤러블. 그래서 피드백 회로를 만들어서 피드백 회로의 게인은 얼마라고? 베타분의 1이라고 이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과학이 발전되는 사이클을 쭉 보면 그냥 제일 쉬운 거예요. 공식 같은 걸 여러분들이 꼭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시키게 되면 첫 번째로 좋은 것이 스테이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왜 스테이블해지냐면 센시티브한 컴포넌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고 베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센시티브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회로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리퀀시의 밴드위즈가 넓어진다.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즈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 값이 되게 크죠? 되게 크지? 알고 있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 네, 되게 커요. 그래서 폴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게인이 되게 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프리퀀시 성분으로 봐갖고 게인을 보니까 게인이 무지무지하게 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클까? 프리퀀시를 높여도 계속 클까? 안 크죠? 왜 그러죠? 폴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주파수가 얼마 안 돼요. 어떤 거는 1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그거보다 더 크면 게인이 막 떨어져서 내가 게인을 10,000배라고 생각을 하고 회로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게인이 100배밖에 안 나오네? 여기서 하면 100배밖에 안 나오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인을 낮춰서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는 내가 안정된 게인을 가지고 일정한 게인이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위즈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드가 넓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밴드위드 프로덕트라는 말 들어봤지?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이 곱한 것은 어때요? 네, 같아요. 개인을 무진장 크게 쓰면 좁아지고 개인을 작게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리퀀시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폭기를 하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게 게인을 막 높게 했잖아. 게인을 너무 높게 하니까 별로 좋은 일이 없어서 도로 게인을 낮춰버린 거야. 또 프리퀀시를 막 높게 쓰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만들었는데 내가 사용해야 되는 주파수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를 또 낮추고. 그러니까 게인을 높였다 줄였다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전정화학의 회로라고 하는 분야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게인이라고 하는 놈은 A0인데 DC-wise. 근데 프리퀀시에 의한 함수가 나타나는데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라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좋은데 이걸 이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은 A0 곱하기 1 플러스 S분의 오메가 제로. 여기가 오메가 제로. 이 식을 한 100번쯤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엔지니어링 센스가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커브는 굉장히 여러 번 만나요. 이렇게 되는 커브는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것이나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것이나 여기도요.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일정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 정년퇴직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수입이 이렇게 떨어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야 아마. 시험 보는 직전에 그게 최대가 되겠지. 시험을 딱 보면 이렇게 떨어져. 그거에 대한 지식이. 진짜요.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여기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 시험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보라 그러면 아마 전날 시험 봤던 거에 점수에 반도 못 받을걸? 맞죠? 그 방정식이 이 방정식입니다. 그냥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간단한 방정식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센스가 탑 0.1%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간단한 방정식.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응용할 수 있으면 0.1%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은 이제 눈 감고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쓰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x분의 y라고 하는 놈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돼서 여기에 a라고 하는 놈을 피드백 회로에서는 요 a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걸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가 이게 1이 되는 게 피드백이 되거든요.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된다고. 요거 S가 요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해당되는 요점이 되죠? 여기에서 요점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요 S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고 하는 놈은 여기가 되고, 여기를 방정식을 우리가 요렇게 바꿔놓고 나서 봤을 때 요게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는 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퀀시의 범위가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밴드위즈 인핸스먼트가 됐다. 밴드위즈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즈 인핸스먼트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포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아까는 여기였다면 지금은 이만큼 늘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I/O 임피던스도 내가 편한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커먼 게이트 회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커먼 게이트 회로에서 이런 저항으로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임피던스 성분을 보게 되면,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기서 이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라고 하는 놈은 본래 여기서 이쪽 거 없을 때, 이거 없을 때 여기서 이쪽을 들여다보면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GM분의 1이죠? GM분의 1인데,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쪽에다 KCL을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GM 값에다가 이만큼의 값이 변화가 된다. 그 값 변화가 되는 양은 결국은 R1과 R2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출력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을 봤을 때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을 봤을 때 임피던스 값이 이거 저항 없을 때 이쪽을 들여다보면 어떤 저항이 보여요? 뭐가 보여? 이게 보이지? 이것도 보이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두 개의 병렬 값인데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만 보인다고 아마 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이는 출력 임피던스 값을 갖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R out 값을 구해보면 이 입력 값에다가 이만큼의 값이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과 입력 임피던스를 필요한 만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는 별로 이게 지금 임피던스, 이 피드백을 시켜갖고 임피던스가 별로 임피던스 입장에서 보면 좋아진 것만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값이 변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임피던스의 값은 오픈루프인 경우, 그 오픈루프라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피드백 회로를 해서 클로즈드 루프를 해석을 하면 값이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이 값과 이 값으로 변화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입력과 출력 사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야죠. 그죠? 맞지? 그래야 증폭기죠. 그죠? 증폭기가 될 텐데 실제로는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니어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리니어하지 않다 그러면 출력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뭐가 나오게 돼요? 하모닉스가 나옵니다. 하모닉스라고 하는 놈은 y라고 하는 놈은 ax가 돼야 되는데 리니어하되면 이게 리니어한 거죠. 리니어하지 않다면 이렇다면 이게 ax 플러스 bx 자승 플러스 c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이게 하모닉스죠? 맞죠? 만약에 y가 사인 함수라면 a 사인 곱하기 b 사인 자승이 되고 c 사인 3승이 되고 이렇죠? 사인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인 2x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죠. 사인 자승은 2x지? 주파수가 2배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인 풀어보면 사인 3x가 나올 거예요. 맞지?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프리퀀시 축이 되면 사인을 요 주파수를 집어넣어줬으면 요 주파수가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이 주파수를 집어넣어줬는데 여기 이게 하모닉스가 이렇게 뜨는 거야. 맞죠? 여기가 사인 x면 여기가 2x, 여기가 3x란 말이야. 오케이? 따라오냐? 최강원, 강원이, 문성준,
어딨어? 따라오고 있어? 정말? 이정훈 따라오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하모닉스가 나온다는 게 이게 리니어하지 않으면 하모닉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모닉스는 결국 다 합하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노이즈라고 그래요. 리니어하지 않으면 노이즈 성분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생눈으로 보면 조금 아까 누구였지? 강정원이었나? 응? 이정훈. 내가 정훈이를 보면 정훈이가 보이는데 비싼 렌즈를 가지고 끼고 정훈이를 보면 정훈이하고 많이 비슷하게 보여요. 99.9%. 아주 싸구려 렌즈를 갖고 끼면 98%. 싸구려 유리병으로 만든 맥주병으로 깎아갖고 안경을 만들어서 보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네, 하모닉스가 생기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된 걸로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먹게 돼 있어요. 정보를. 많은 정보를 잃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리니어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쉽게 리니어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약간 굽혀놓는 방법이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 기술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시켜놓게 되면 리니어한 시스템이 된다. 리니어한 시스템이라기보다 리니어에 가까운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게 되면 피드백을 만들어 놓게 되면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테이블하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걸까? 스테이블하다는 뭘 갖고 스테이블하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페이즈 마진이 충분하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 페이즈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180도가 되면 언스테이블해져요. 그죠? 맞죠? 위상이 180도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 180도 가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140도에서까지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실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루프 게인이 마이너스 180도가 돼야 되고 또 게인이 1보다 크면 요건 오실레이션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루프 게인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루프 게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어떤 뭔가를 만나서 그랬을 때 유니티 게인이 1이 되는 그 점에서 봤을 때 페이즈 마진이 180도가 되면 요거는 뭐 한다고? 오실레이션 한다. 이건 다른 여러 과목에서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배웠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오실레이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되면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게인을 오실레이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니티 게인이 되는 약간 좀 근데 유니티 게인이 되는 어떤 점에서 네가 지금 건드리는 거지? 그 게인 요거 틀렸다. 여기 약간 내려와야지. 여기가 1이 돼야지. 이건 루프니까 제로네. 그 게인에서의 페이즈 마진이 180도보다는 약간 크게 돼야 시스템이 안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그건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페이즈 마진 얘기를 하면 돼요. 페이즈에 대한 거를 고려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이라고 하는 놈은 180도에서
180도에서 여기가 얼만큼 되느냐. 요게 이제 페이즈 마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이즈 마진이 보통 한 50도, 45도, 55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되어야 시스템이 안정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루프 게인은 이렇게 돼요. 게인이 가다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의 힘도 이렇게 가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게 뭐 시간이 됐건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됐건 그걸 만나면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고 건강 상태도 이렇게 가다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굉장히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하더라도 어떤 기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과 이거 똑같고 아까 얘기했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의 효과도 저장 능력도 이렇게 돼서 이걸 시간축으로 바꿔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3 때예요, 고3 때. 대학교 와서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대학교에 오면 대학교 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0도보다 만약에 굉장히 가깝다. 페이즈 마진이 180도에 가깝다. 페이즈 마진이 0도에 가깝다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딱 집어넣어 줬는데 가기는 가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시스템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된 차를 타면 10년 이상 된 차를 타면 우리 학교 앞에 저런 과도관 앞에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 있죠? 차 빨리 못 가게 하려고 거기를 딱 지나면 차가 꿀렁꿀렁꿀렁꿀렁 차가 불안해지는 거야. 10년 이상 되면. 근데 새 차를 갖고 지나가면 웬만한 속도로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말아요. 그냥 잘 가고 만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페이즈 마진이 처음에 나올 때는 좀 크게 나왔다가 부품이 노후가 되면서 L값이나 C값이 변함으로 해서 그 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오실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회로를 만들므로 해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런다 하는 게 페이즈 마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늘 몇 장까지예요? 몇 페이지야? 마지막 페이지까지 19페이지. 19페이지요? 그래서 페이즈 마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되질 않아요. 네? 실제로는 할 수 없어요.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기전자의 움직임 중에 일부는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이런 수학적인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질 않는다.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컨트롤러블 할 수 있어야 되고 리프로듀서블 해야 돼요. 재현할 수 있어야만 현대 과학에서 필요로 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과학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재현이 돼야 돼,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드웨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은 이렇게 큰 것 중에서 요만한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방정식으로 풀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실험실에 가서 저항 두어 개하고 트랜지스터 하나 하고 가서 실험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자회로에서는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보면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이지. 이거 중학교 때부터 이 문제는 풀지 않나요? 허수를 처음에 배우는 게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이제 허수를 배우게 될 거고 이방정식은 아마 인수분해를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또 하나? 인수분해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아요? 선행학습인가 뭔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해 공식을 가지고 근을 구하죠. 근을 구해서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과 허근의 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 값이나 B 값의 조건에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정해지죠. 맞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주파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 기억나죠?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풀어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요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고 아마 자동차의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고 여러 가지 이 과목에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텀, 이거 뭐죠? 요 텀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이버지 하냐, 어떤 일정한 값으로 컨버지 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 값이 되게, 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어야만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 값이 제로가 되면 코사인 오메가 t 값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일정한 주파수로 발진하는 오실레이션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A 값이나 B 값을 조정을 해서 이 값이나 이 값을 조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주로 어떤 조건을 써요? 이 조건을 쓰든지 거의 대부분 이 조건을 씁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도 주파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디케이가 되잖아요. 주파수 성분이. 그래서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가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엔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전자공학에서는 대부분 이 현상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보여줄 얘기는 이 현상이 일어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이 바퀴 위에다가 샥 업서버를 이렇게 달고 자동차 충격이 오면 충격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죠? 충격을 받아들이는 샥 업서버를 만들고 이것만 갖고 안 돼 갖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스프링을 이렇게 합니다. 차 밑에 들어가 봤어요? 차 밑에 들어가서 바퀴에 달린 그 축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팔뚝보다 굵은 쇳덩어리가 여기에 이렇게 딱 있고 그 쇳덩어리를 여러분들 손가락 2개 정도의 굵기의 강철로 스프링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L값과 C값이야 그게. 여기서 바퀴가 밑에서 돌을 탁 밟으면 바퀴가 쑥 올라가겠지. 그 쑥 올라오는 그 기분을 운전사의 엉덩이에다 확 집어넣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샥업서버를 여기서 돌멩이가 탁 튀어서 바퀴가 쑥 올라가면 이 샥업서버가 확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운전사는 엉덩이에 뭐가
살짝 와서 건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확 들어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돌멩이가 없으면 이게 또 팍 빠지면 안 되겠지? 팍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팍 들어오고 빠지려고 그러면 스프링이 못 빠져나가게 잡어.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차가 오래되면 이 스프링도 녹이 슬고 여기에 이제 이 기름으로 이 샥 옵서버를 만들었는데 기름도 오래되면 탈 거 아니야. 그 성능이 떨어지면 여기서 콱 치면 엉덩이에 느껴지는 그 기분이 조금씩 강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에 이거. 꽝꽝꽝꽝 이렇게 하게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돌멩이가 탕 치면 이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오래되면 이게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노란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유명한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대 과학의 집합이다. 더 이상 좋은 다리는 만들 수 없다라는 다리를 만들어서 개통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금 다리예요. 다리야. 다리에서 뉴스 이 멘트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기 다리를 놓고 개통을 했는데 시속 60km의 강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그 바닷가에 붙어 있는 다리거든요. 아이고. 플레이 하지 이거? 네. 다시 한번 틀어줘. 다음 시간에. 네.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죠? 이거 실제로 촬영을 한 거예요. 여기 차가 용감한 사람들이 재밌다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뭐 롤러코스터보다는 훨씬 덜 할 테니까 그냥 탈만 했을 거예요. 강철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과학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 정도가 되어야 안전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바람이 멎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여기 봐. 이 바람이 거의 안 불고 있다고, 그지? 지금 바람 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발진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 불고 있지 않습니다. 발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리가 끊어졌어요. 성수대교 끊어질 때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바람하고는 상관없이 무게에 의해서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춤을 추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강풍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12.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오메가가 시그마가 마이너스 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어느 현상이 되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생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압구정동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있어. 거기 그 성수교인가 뭔가가 있어. 그 다리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느껴본 사람. 버스 타고 가면 굉장히 많이 울렁거려. 내 차를 타고 가도 기분 나쁘게 울렁거려. 난 그래서 그 다리로 잘 안 가는데 지금은 다 새 다리로 만드느라고 아마 다 뜯어낸 것 같던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다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출렁출렁. 근데 실제로는 이게 출렁거려야 안정하죠. 63빌딩도 하루에 이게 불면 이게 뭐 20cm인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던데 63빌딩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도록 설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되면 딱 컨디션이 맞아되면 이렇게 되는 컨디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현상으로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진 상황이 됩니다. 재밌다기보다 되게 무섭지? 다음 시간에 내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키겠지만 그때 보면 이 아나운서의 얘기를 들으면 더 재밌으면 좀 이상하고 꼭 나온다.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1940년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태풍들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1950년이에요, 50년. 얼마 전이라고.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부짓 사우드를 걷는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의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 전체가 이 모양을 잘 봐, 움직이는 모양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움직이는 모양에서 요거 봤어요? 사인 함수? 다리가 사인 함수로 움직인다고. 일정한 주파수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만 커지는 거야, 폭만. 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겨줄래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증폭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그 시스템이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냐는 뭐로 판단한다고? 페이즈 마진이 충분히 페이즈 마진이 있느냐 180도보다 훨씬 작으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페이즈가 변하게 만드는 거를 뭐죠? 뭐 때문에 페이즈의 변화가 생기죠? 폴. 그죠? 폴 때문에 생겨요. 폴이 하나 만날 때마다 90도씩 꺾어져요. 90도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주파수 안에 폴이 두 개가 있으면 보나마나 이 안에 180도의 위상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한 시스템에 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주파수 안에 그 폴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절대로 안 돼. 하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전자회로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자회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 안에 폴이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폴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폴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폴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첫 번째 폴을 만나서 위상이 90도가 변하고 두 번째 폴을 만나서 180도로 바뀌려고 그러는데 게인이 1보다 작아지면 시스템이 안정한데 두 번째 폴을 만나서 위상이 쭉 줄어드는데 그 게인이 크면 게인이 1보다 크면 이거 발진할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걱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알겠죠? 응?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오피암프를 가지고 회로를 설계를 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폴이 하나 있게 되고 여기에 폴이 하나 있게 되겠는데 그때 이제 프리퀀시가 얼마냐면 1메가, 10메가, 100메가, 기가 이렇게 돼. 이거 페이즈 마진이 여기서 폴 하나 만나면 90도 떨어지고 폴 두 개째 만나면 이제 180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됩니다. 이건 비행기에서 어떤 폴을 만나면 그 폴을 만나서 이건 이제 헬리콥터에서 비행기에서 헬리콥터가 부러지는 상황을 보는 건데 이게 부러지면 이제 가다가 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 하는 거를 약간 좀 그냥 그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헬리콥터가 앞에 있는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거고 speculate as to the cause of the crash, but it may nonetheless provide a good example of what pilots call a high-density altitude takeoff. Cold and low-altitude air is more dense and thicker than air found at higher altitudes and/or higher temperatures. Moisture and humidity displaces air molecules and also acts to thin the air. For the pilot of a propeller-driven aircraft, the air has its benefits. It gives the surfaces of the aircraft, the wings and propeller, more to push against, as it were. It gives a naturally aspirated, non-turbocharged engine more air molecules to mix with fuel, and that results in a higher power output. Relevant to what you're seeing here, the NTSB has collected air data, including barometric pressure, temperature, and moisture from the accident's location on the day of the crash. The figures show that while the aircraft was physically located at an elevation of 6,370 feet, the air around it was as thin as that found at 9,167 feet on a standard day. In other words, compared to a cooler day at a lower altitude, the engine of this aircraft had less air to mix with fuel. It put out less power, while the propeller moved less air. 여기서 이제 프로펠러가 막 여기서 부러지는 것 같아요. While the wings 부러지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러졌다면 뭐 속도가 이렇게 확 준다든지 아마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aircraft needed more land to get to speed and more speed to create lift, all the while working with less available power. It means it was harder for the aircraft to start to fly. Assuming that the pilot was attempting to climb this particular aircraft with extreme best, unwilling worst, whatever the cause, 여기서 아까 부러져 갖고 내려오면서 이제 가서 땅에다가 또 꼬나 박는 거예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pilot suffered the worst injury, including broken jaw. 다행히 살았겠죠. 나무에 부닥치는 바람에 바로 갔다가 박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인터넷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Faced with low airspeed and rising terrain, turn is out of the question. At that point, riding an alien might win their best and only emotion. 우리 박승백 조교가 이거 찾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앰플리파이어를 만들면 출력단에 이제 이렇게 되는 캐스코드 출력단이 나오게 되고 그 출력단에서 신호를 끄집어내 갖고 또 다른 앰플리파이어를 우리가 마지막 단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런 게 앰플리파이어의 마지막 단에 붙어 있게 되겠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회로를 보게 되면 요점에서 이 회로를 딱 보면 폴이 어디 생길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저항값이 굉장히 크다는 데가 어디야?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겠죠?
드레인하고 드레인이 만나는 점.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겠지만 이 점도 꽤 클 거예요. 이 점도 꽤 크고.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폴의 값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으면 좋겠어. 이게 만약에 이의 주파수 안으로 들어오면 이 회로는 잘못 설계된 거라 전원 꽂자마자 바로 오실레이션해요. 왜냐하면 여기 폴이 3개가 되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180도로 확 넘어가니까 이건 갖다 꽂으나 마나야 바로.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점에 있는 폴이 훨씬 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RC분의 1이 훨씬 더 작도록 저쪽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줘야지 이게 만약에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이 꽤 RC분의 1이 꽤 커서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나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주파수 범위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여 값이 훨씬 더 크겠죠? 이 값보다 RC분의 1이. 그죠? 몰라? 한창이. 여기 있는 RC 값이 여기 있는 RC 값보다 클까 작을까? 여기 있는 R 값은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GM 곱하기 여기 있는 R 값 곱하기 여기 있는 R 값이 되죠? 그죠? 그럼 되게 큰 거예요. 맞죠? 여기 있는 R 값은 얼마가 될까요? 박현호, 현호, 서양호. 네. 여기 있는 R 값은 얼마가 될까? 임피던스 값은. M5랑 M6. 임피던스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래서 RC분의 1은 여기가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RC분의 1이 요 값, 여기에 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폴은 이거에 의한 폴이고 두 번째 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폴은 이거에 의한 폴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회로를 이렇게 보면 어디가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임피던스가 어디가 제일 크지를 찾으면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제일 센시티브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제일 크겠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크겠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든지는 아마 또 나타나게 될 건데 그거는 좀 되게 위험하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포인트 여기 A까지 이거 잡았는데 A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페이즈 마진을 걸으면 90도 꺾어지고 180도 꺾어지고 270도 꺾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으로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가 확 이쪽으로 끌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가.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이즈의 값이 그림으로 안 나왔나 이건? 안 나왔나 보네. 자, 책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폴이 여기 만나고 두 번째 폴을 여기서 만나고 세 번째 폴을 여기서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점에서 보면 페이즈 마진이 90도 꺾어지고 180도 꺾어지고 270도 꺾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이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확 옮겨버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페이즈 마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90도 꺾이고 여기서 180도 꺾이는데 그때 시스템의 게인이
1보다 크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얼만큼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냐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개념만. 아, 이걸 이쪽으로 가면 이게 여기 이쪽 구탱이에서 이게 바뀌겠구나. 옮길 것 같아? 어? 180도 이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거는 내가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저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값을 RC분의 1이 되겠는데 아까 R 값을 왕창 크게 해주던지 더 크게 해주던지 아니면 C 값을 크게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RC분의 1 여기 이 값은 요 값은 R1 C1분의 1이에요. 요 값은 이걸 크게 해주던지 이걸 크게 해주면 이 값이 이렇게 옮겨지겠지. 맞아요? 네. 여러분들 회로를 설계해놓고 실험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본 적 있어? 그럼 어떤 데 신호가 확 죽었다 커졌다 한 적 있어? 이렇게 만지면 이 값이 변하는 거야. 캐패시터 값이 확 변하는 거야. 레지스터 값이 확 변하든지.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돼요? 손으로 만졌다는 건 R 값이나 C 값이 변화가 왔다는 거니까 개인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확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적 있어요? 네,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시스템이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R 값을 크게 해주든지 C 값을 크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R 값을 크게 해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하나 더 넣으려 이렇게? 그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이겠죠? 어? 그런데 그거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왜냐하면 이 전압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트랜지스터를 캐스코드 형태로 연결시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캐패시터를 갖다 붙여주자 여기다. 면적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보겠지만 캐패시터를 붙여주자. 그러면 RC분의 1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냐. C 값을 얼마로 해줄 거냐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고. 맞죠? 맞아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한 것이 이 캐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여기다 달아주는 건 좋은데 좀 더 스마트하게 달아주기 위해서 밀러 효과를 써요. 밀러 효과는 여기서 입력단을 들여다보면 캐패시터 한쪽을 들여다보면 캐패시터의 값이 얼마로 늘어나죠? 개인배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캐패시터를 작게 하기 위해서 밀러 캐패시턴스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들여다보면 이 캐패시터가 보이는데 이 캐패시터는 실제 CC보다 이 증폭단의 A배만큼 커 보이는 캐패시터로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있는 RC 값이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 있던 이 폴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것만. 나머지 건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움직여서 시스템을 좀 더 안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밀러 캐패시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회로를 갖고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내가 숙제를 만들어서 내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R값, 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라든지 뭐 전류값을 알면 R값이나 C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계산해서 실제로 이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또 얼마가 되더라라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캐패시턴스가 없을 때 시뮬레이션 한 게 이게 파란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이 지금 폴이 어디냐면 여기에 폴이 있죠? 여기에 폴이 있죠? 맞아요? 맞아? 이거 보면 폴이 어디 있는지 알겠지? 여기하고 여기에 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페이즈 마진을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게 지금 페이즈 마진 그려놓은 거야? 90도가 어디야? 경도. 여기가 90도인가? 이게 너무 작게 그렸다. 이걸 이렇게 늘려놔야 돼. 여기서 여기 첫 번째를 만나서 여기서 90도가 이렇게 꺾이게 되고 두 번째 폴을 만나서 90도가 또 꺾여야 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폴이 다운돼서 또 나오나? 아니야. 이건 개인인데. 아무튼 첫 번째 폴을 만나고 두 번째 폴을 만나서 페이즈가 이렇게 바뀌는 걸 나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 그림 다시 그려야지. 보이게 그려야지. 그래서 페이즈 마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폴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달아줌으로 해서.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페이즈 마진이 이렇게 된다. 그 그림을 우리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려서 다시 그려갖고 노트 올려주고 숙제로 여기에 있는 폴과 여기에 있는 폴의 위치가 과연 스파이스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 폴과 이 폴이 되는가를 핸드 캘큘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